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사회에 복귀하면 도시로 나가 일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라는 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이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열린 한 남성의 판결문 중 일부로 검찰이 요구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하는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매우 전문성이 높은 심리검사에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왔음에도 재판부는 깊이 후회하는 걸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 남성은 초범이었던 걸까요? 아니요. 폭력 전과가 이미 6건이나 있었지만 살인 범죄는 처음이라며 재판부는 참 넓은 아량으로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3년 만에 그는 또다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번엔 같은 공간, 같은 층에서 불과 5에서 6분 사이 2명의 살인 미수, 1명의 살인, 바로 연속살인을 저지르려 했던 겁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늦게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조금이라도 경찰이 늦게 출동했더라면 이 사건은 말 그대로 참사였을 겁니다. 당신이 몰랐던 사건, 전주 요양병원 연속살인마의 비밀편입니다. 2020년 3월 27일 새벽 2시경 전주 덕진경찰서에 다급한 신고전화가 걸려옵니다. 신고자는 덕진동에 있는 한 요양병원의 27세 간호사. 6층 복도에서 한 환자가 칼을 들고 자신을 공격하려 했다라는 신고였습니다.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 즉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간호사의 안전을 확인한 경찰이 환자를 검거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6층을 향한 그 순간 눈에 이상한 게 보입니다. 복도에 묻은 혈흔 흔적이 있었지요. 간호사는 공격을 피해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혈흔이 존재한다는 건 칼을 든 그 환자가 누군가를 공격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급히 혈흔 흔적을 따라간 곳은 바로 위층인 7층. 그곳에서 왼쪽 복부를 흉기에 찔린 66세 또 다른 환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긴급히 소방당국의 지원을 받아 전북대 병원으로 후송시킨과 동시에 따라 올라오지 않았다. 1층에 있던 간호사도 범인을 목격하지 못했다라는 진술을 확보. 범인이 6층 어딘가에 있으리라 생각했던 경찰이었죠. 바로 그때 화장실에서 세찬 물소리가 들려옵니다. 조심스럽게 화장실 문을 열자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를 허리 뒤에 꽂고 손을 씻고 있는 남성을 확인. 현행범으로 62세 강 씨를 검거해야 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럼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0년 3월 27일 새벽 1시 59분 바로 범행 직전이었습니다. 3인 1실의 병원에 입원 중이던 강 씨는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했고 같은 병실의 입원 환자였던 앞서 말씀드린 살인미수 피해자로부터 왜 이 늦은 시간에 잠도 안 자고 시끄럽게 떠드냐라는 말을 듣자 강 씨는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합니다. 결국 살인미수 피해자는 병실에서 강 씨를 피해 병실 밖 복도로 나왔는데 강 씨는 분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까지 따라 나와 욕설을 하고 계속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이었죠. 복도에 시끄러운 소리가 울려 퍼지자 간호사가 나타나 제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강 씨가 잠바의 안주머니에서 무언가 이상한 물체를 꺼냅니다. 칼날 길이 12.5cm, 손잡이 부분까지만 해도 11cm짜리인 과도를 꺼내 간호사를 살해하려고 하며 복부 방향으로 칼을 그대로 뻗게 됩니다. 정말 다행히도 간호사는 이걸 금방 눈치를 채고 몸을 빼며 왼손으로 팔꿈치를 잡아 찔리지 않고 그대로 1층으로 도망쳐 112에 신고를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강 씨의 분노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과 시비가 붙었던 그 피해자를 향했던 것이죠.
당시 피해자는 뇌경색 후유증으로 좌측의 마비 증상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있던 그 피해자였습니다. 그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칼로 공격한 것이었죠. 몸이 많이 불편했지만 깜짝 놀란 피해자가 강 씨를 밀치며 7층으로 도주하는 동안 그는 공격을 멈추고 화장실에서 칼을 씻고 있다가 검거된 것입니다. 물론 이는 병원 CCTV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병실 내부를 비추는 CCTV는 없었지만 복도를 비추는 CCTV에 당시에 다급했던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지요. 경찰 조사 결과 범인 강 씨는 낮부터 병원 내에서 이미 만취 상태였습니다. 500ml 페트병 소주를 무려 4병을, 낮에는 다른 환자 1명과 저녁엔 자신 혼자서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마셨던 것이죠. 해석 후 새벽 시간,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병실 내에서 소란을 부리고 있었던 겁니다. 검거된 강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CCTV에 명확한 증거가 있다 보니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사건 당일 약 1시간 50분간 현장을 조사하고 정리하던 경찰 총 13명은 병원에 함께 갔던 간호사가 돌아오자 현장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직접 피해가 있었던 건 한 건, 그리고 간호사의 경우엔 다행히 피해를 입지 않은 한 건, 그렇게 살인미수 2건으로 사건이 정리되는 듯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새벽 4시경 경찰서로 또다시 신고전화가 걸려옵니다. 신고자는 조금 전 출동했던 바로 그 요양병원의 간호사였습니다. 사건이 수습되고 무려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간호사의 입에 나온 말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마디가 사람이 죽었어요 라는 말이었죠. 전북대 병원에 동행했던 그 간호사가 다시 요양병원으로 돌아와 새벽 4시쯤 6층의 각 병실을 둘러보다가 한 사람이 숨져 있는 걸 보고 재차 신고를 했던 겁니다. CCTV를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살인 미수 피해자를 복도에서 찌르고 난 뒤 피해자가 7층으로 향할 때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화장실로 간 게 아니라 복도 대각선 맞은편 2인실 그 병실 문을 직접 열고 들어갑니다. 그 안에는 혼자 쓰고 있던 그 피해자가 누워 있었지요. 그 시각은 새벽 2시 2분에서 7분 사이였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45세 여성으로 몸에선 아예 방어운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잠이 든 상태에서 갑작스런 공격을 당한 것이었죠. 당시 피해자는 신체 일부의 마비 증세 그리고 언어 소통도 원활하지 않았던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강 씨는 목 부분을 4회를 찔렀고 좌측 복부를 3회를 찔러 그 자리에서 바로 숨을 거두게 했지요. 이 병원은 불과 5, 6분 사이 광결인 연속살인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날 그 병원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에게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듣다 보면 무언가 좀 석연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범인 강 씨의 이상한 행동이었죠. 잘 생각해보면 강 씨가 최초 분노를 느꼈던 사람은 분명 같은 병실에 있었던 그 살인미수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자신을 제지하던 간호사를 먼저 흉기로 급습하다 실패하자 쫓아가는 게 아니라 범행 대상을 바꿨지요. 물론 이건 분노를 가장 많이 표출했던 바로 살인미수 피해자를 향했다라고 해서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공격을 한 이후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분명 살인미수 피해자는 당시 몸이 불편한 상태로 휠체어를 타고 계셨지요. 몸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어렵게 7층으로 올라가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2인실에 있던 피해자에게도 무언가 악감정이 있었던 걸까요? 조사 결과 이들은 거의 함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 자체가 원활한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았고 대부분 병실에 누워 계셨던 상태였지요. 원한 관계가 아예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갑작스럽게 그 병실로 들어가 그 짧은 시간 동안 매우 끔찍하게 특히 목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모습이죠. 바로 도대체 왜 이런 공격을 했는가라는 의문점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의문점들을 몇 가지 더 갖게 됩니다. 첫 번째,
강 씨는 어떻게 요양병원에서 칼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분명 주머니 안쪽에 칼을 보관하고 있었던 상태였죠. 경찰 조사 결과 흉기는 간호사실에서 평소 환자들이 맡겨 보관 중이던 그 옷, 의류 같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강 씨는 자신의 소지품 안에 칼을 가지고 요양병원으로 들어왔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 그는 칼을 가지고 들어온 걸까요? 어떤 이유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생각을 해왔는지, 언제부터 준비를 했는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뜻이 되죠. 두 번째, 병원이었습니다. 분명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 요양병원이었죠. 당시 코로나19의 확산 우려 때문에 외출 및 면회도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술을 마시게 된 걸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병원 인근에 있는 한 단골 상점에서 그 소주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전화로 주문하면 상점 주인이 의료인 감시가 심한 정문 대신 후문 쪽 셔터로 술을 배달하는 걸 계속적으로 이용해왔다는 겁니다. 사건 발생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강 씨는 술을 마신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세 번째, 어떻게 2시간이 지나서 피해자를 발견하게 된 걸까요? 조금 더 빨리 발견했으면 피해자를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건 초기 경찰과 병원 측은 부상자만 파악했던 상황이었죠. 사망자도 2시간이 지나서야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던 간호사에 의해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의 경찰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건을 목격했던 일부 환자들도 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고 최초 신고자였던 간호사도 다른 병실에 이상이 없다라고 말을 해서 다른 데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복도에 피자국이 일부 있었지만 그건 7층으로 향했던 피해자의 피였고 밤이라 병실 문 모두가 닫혀있던 상태다 보니 환자들이 잠을 자고 조용히 안정을 취해야 하는 요양병원이라서 일일이 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경찰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병원 6층에는 총 7개의 병실, 환자는 총 33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신고를 위해 1층으로 내려왔던 상황이었고 다시 올라왔을 때 한 명의 피해자만 발견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간호사 포함 처음 출동했던 경찰관 13명, 도합 14명이 그 안에서 1시간 50분간 있었음에도 어떤 것도 확인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찰 쪽이 잘못했다, 병원 측의 과실이 더 강하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당시 경찰의 입장을 확인해보고자 내용을 좀 알아봤는데요. 당시 경찰은 특수폭행, 특수사건으로만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미 피해자를 검거한 상태, 피해자를 구급 후송을 시킨 상황이다 보니 당시 새벽 2시가 넘어 병실 문이 모두 닫혀있는 상황에 호실 내부를 임의적으로 수색할 수가 없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불법 수색에 대한 문제였죠. 괜히 이 안에서 소란스러운 일이 발생되거나 누군가 깼을 때 민원이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나 당시 간호사가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경찰 입장에선 또다시 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라는 입장이죠. 맞습니다. 경찰 쪽에선 병원의 일체 관리의 책임에 대한 문제가 더 크다라는 뉘앙스를 이야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명 다른 피해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전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었느냐라는 병원의 관리에 대한 문제였죠. 물론 이거에 대한 부분은 따로 처벌이 되거나 무언가 문제가 생긴 부분은 따로 없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다른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 누군가가 그 안에서 흉기를 휘둘렀고 누군가는 다쳤습니다. 물론 시간상이 매우 짧았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미 6층 자체가 사건이 발생된 상태이기 때문에 책임자든 경찰이든 그 누구든 모든 사람들의 신원 그리고 신상을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미 강력 사건이 발생됐다는 건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해서 대처에 대한 부분을 양쪽 모두가 잘못했다라는 의견이 현재는 많이 지배적인 내용이죠. 네 번째, 아마 다 비슷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범인 강 씨는 정말 이 사건이 처음이었던 걸까요? 우리의 생각에도 무언가 이상한 범행 정황들. 당시 62세 강모 씨. 그는 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상태였을까요? 그는
이 병원에 약 3개월 전부터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알츠하이머 증상이었습니다. 그럼 알츠하이머 증상이 매우 심해서 이런 일을 일으켰을까가 아니라 너무 많은 음주 때문에 그 음주 치매 현상을 없애기 위해 치료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술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전과도 있었습니다. 바로 살인 미수였죠. 2010년 7월경 알게 됐던 자신보다 나이가 8살 어린 사람과의 다툼 때문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가져오다가 그 시간이 약 3년 정도가 지난 2013년 1월 18일 밤 그에게 흉기를 들고 복부를 공격하는 살인 미수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물론 이때도 술을 마신 상태로 저질렀던 범행이었죠. 결국 2013년 4월 4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2017년 1월 17일 출소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이전에는 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6건이 있는 상황이었죠. 폭력이 살인미수, 하지만 그 살인미수건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한 재판부였습니다. 음주 상태로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을 반복적으로 보인다는 걸 재판부는 알고 있었음에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했던 것이죠.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많은 사람들에겐 성범죄자에게만 간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많이 부착되는 명령입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별도 준수사항들이 붙게 되죠. 예를 들면 음주 교육을 받을 것, 보호관찰 수에게 받을 것, 뭐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도구, 흉기를 들고 다니지 말 것,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겐 그 어떠한 조건도 없이 4년간 교정, 교화가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후 출소해 불과 3년 만에 또다시 살인사건을 저질렀습니다. 폭력범에서 살인 미수, 그리고 연속살인.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저희는 내부 자료들을 검토하며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부터 어떻게 하면 감형을 받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그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반성문을 계속적으로 제출합니다. 총 23번 썼죠. 잘못했다. 앞으로 나가서 더 열심히 살겠다. 어디서 많이 본 방식 아닌가요? 바로 과거에 자신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지 않았던 그 재판부의 판결문, 나중에 사회로 나가 도시로 나가 일을 하겠다, 바로 반성문에 썼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판결문에 들어가 자신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기각되는 모습을 봤던 강 씨는 똑같이 그 행동을 반복합니다. 유족들에게 사과한 게 아닙니다. 바로 판사에게 잘못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총 23번이나 썼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숨졌던 피해자는 실어증, 그리고 좌편 마비 증상 등으로 입원해 있던 환자로서 강 씨와 아무런 감정도 악연도 없는 사람으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다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반항할 틈도 없이 끔찍하게 살해를 당했다는 것, 또 목의 정중앙 부위 등을 수에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는 바, 이것이 바로 무동기 살인, 동기 없이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아주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다라고 판단합니다. 살인미수 피해자의 경우 전기 휠체어를 타며 입원해 있던 환자, 분명 취약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면서도 공격을 했다는 것도 중대한 피해였으며, 살인미수 피해자였던 또 간호사, 환자가 병원에서 자신을 치료하고 돌봐주는 의료진을 별다른 이유 없이 살해하기 위해 복부를 찌르려고 한 것 자체도 재판부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1심 재판부는 그렇게 강 씨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강 씨는 항소합니다. 너무나 무겁다라는 뜻이었죠. 자신은 심신이 미약하다라는 주장입니다. 정신감정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게 해달라, 분명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라는 걸 주장하게 됩니다. 알츠하이머가 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항소심 기간에도 반성문을 무려 8번이나 제출합니다. 강 씨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2013년 살인 미수 당시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살인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사건을 저질렀다.
그리고 청구 전 조사에서 일시적 충돌 조절 능력이 손상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점 등을 미뤄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정말 그는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이었던 걸까요? 이 모든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 부위가 심신이 미약한 사람이 저질렀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치명적인 부위, 복부, 목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늘었다는 건 분명히 생각과 의지, 죽여야 되겠다는 게 명확했다라는 것. 두 번째, 자신에게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을 쫓아가서 찌르겠다라는 그 의도가 있었다는 건 분명 의식이 있었다라고 바라본 것이었죠. 그리고 살인미수 피해자가 있고 난 뒤에 조용히 다시 들어가 소란을 피우지 않고 은밀하게 조용히 2인실로 들어가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네 번째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에 형사적 책임 능력 문제가 전혀 없는 정상적인 상황이다. 그는 지금 정신적인 게 문제가 있다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근거였지요. 그럼에도 강 씨는 참 이상한 말을 남겼습니다. 항소심 재판의 최후 변론에서 강 씨는 직접 이런 말을 했지요. 여러분도 잘 들어보십시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이 말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한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총 3명입니다. 피해자분들,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사죄드린다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 하나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 그는 최후 변론에서도 절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매우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단한 것이었죠. 반성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을 유지하며 확정 판결을 받은 강 씨, 그는 무기징역입니다. 막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무고한 피해자만 생겼습니다. 누군가는 시비가 붙었다. 누군가는 말리려고 했다. 하지만 실제 숨을 거둔 사람은 아무런 연관도 없는 그저 병을 치료하기 위해, 가족들은 치료시키기 위해 병원을 믿고 맡겼고 병원에서 의지하고 있던 한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재범 위험성이 없다라고 판단해 그에게 어떤 질책도 주지 않은 채 사회에 다시 내보냈고 그는 결국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죠. 도대체 이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당시에 책임 소재가 있었던 병원이었을까요? 출동했던 경찰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 전 재판부였던 걸까요? 그를 세상에 아무렇지 않게 내보낸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판결문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몰랐던 사건에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세상에 좀 알려지지가 않았던 사건이에요. 당시에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사는 좀 나왔지만 많이 좀 묻혔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사건의 전말과 순서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저질렀던 강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내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해봤는데, 원래 만나는 사람이 있다가 얼마 전에 헤어졌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내용들을 왜 다 찾아봤냐면, 그러니까 도대체 왜 죽였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도 검찰도 재판부도 그 도대체 동기가 뭐야를 찾아보고 싶었는데 그 동기를 아무것도 확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동기 살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묻지마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그런 행동이 나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2013년 당시에 이제 징역 4년형이 나왔던 게, 그게 폭행이 하나 있고 살인미수건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둘 다 피해자는 같은 사람이었고, 어쨌든 그런데 자기가 반성문을 썼다는 게 먹혔다라는 걸 그 전부터도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괜찮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라이브 방송 중인데,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것들, 여기 이제 채팅창에 나오는 거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리면, 국적에 대한 문제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인입니다. 네, 한국인이고요. 한국에서 자랐죠. 네, 한국에서 자랐고, 저희가 판결문을 봐봤는데, 이거는 이제
뒷이야기니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재판부 앞에 있었던 사건, 살인미수건에서 감형을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사실 있었어요. 그 감형 이유 중에 제가 이건 일부러 안 넣었는데 좀 보다 보면 좀 어이가 없는? 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왜지? 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거였어요.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긴 하지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고, 이런 이유였었어요. 깎아준 이유. 그러니까 전자장치 부착용도 안 한 이유, 그리고 이제 형량을 깎아줬던 이유인데, 그리고 살인범죄는 처음이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강 씨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강 씨가 당시에 어머니, 노무죠. 강 씨의 어머니가 받는 그 월 40만 원의 기초생활수급비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은데 합의할 여력이 없다. 그걸 참작을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이 판결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저질렀냐면, 그러니까 합의도 못한 거야. 합의도 못하고, 이미 폭력전과가 있었고 합의도 못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사람한테 폭력 및 살인 미수건을 저질렀던 사람에게 형량 4년을 줄 때 했던 얘기가 너무 많은 걸 봐준 거예요. 이런 살인범죄는 처음이고 경제적인 것도 좋지 않고, 그래서 그러니까 경제적인 게 좋지 않아서 합의는 하고 싶었지만 합의를 못한 거야. 이런 걸로 얘기를 하면서 쭉 넘어왔던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점점 진화했어요. 폭력범죄. 다 술의 문제였었어요. 막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어떤 것도 교화시킨 적이 없어요. 교정교화가 안 된 상태였었어요. 나와서도 술을 또 먹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들어가서도 먹어요. 병원에서도. 그리고 아까도 뭐 제가 말씀은 이제 드렸었는데, 그 아까 술이 어떻게 반입이 됐는지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외출을 산 게 아니라 전화하면 갖다 주는 그 상점도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 난국이긴 했는데, 그 요양병원 근처에서 이렇게 뭐 시키면은 술 갖다 주는, 이렇게 뒷구멍으로 해서 갖다 주는 이제 그런 그 업체라고 해야 돼? 그 가게가 있었다라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병원에 계신 분한테 그렇게 했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일이 터져버린 거고, 뭐 여러 가지의 다 그런 문제이기는 한데, 다 뭐 잘못하면 잘못한 거죠. 사실 뭐 경찰 쪽에 대한 부분에서도 경찰이 처음에 우리 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알 수 없었다, 뭐 그걸 부정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게 유가족의 입장이면 빨리 발견했으면, 물론 치명적인 공격을 입었지만 좀 빨리 발견했으면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잖아요. 2시간 뒤에 발견해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당시에 6층에서의 공격이 있었다는 걸 알았고 7층에 이제 그 피해자가 있었다는 걸 사실도 알게 되면 6층이 안전한 상태는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피해자도 있었고, 그리고 도망친 사람 밑에 있었고, 이렇게 되면 6층 자체가 위험했던 공간인데, 여기를, 그러니까 만약 경찰 입장에서 함부로 문을 열어서 수색을 할 수 없었다라는 상황이었다면, 사실 병원 관계자만이라도, 그러니까 2시간 뒤에 그 돌아다니면서 확인하는 게 그게 아니라 병원 관계자만이라도 한 번, 왜냐면 그게 이제 7개의 객실밖에 없었잖아, 거기가. 7개의 객실이니까 거기를 조금 확인을 거쳐갔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되게 좀 그런 게 남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느 쪽에다가만 뭐라고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물론 뭐 간호사 입장에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요라고 해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고, 저는 이것도 이거지만 이게 그 사건 발생 3년 전에 판결문을 내리고 이 얘기를 했던, 과연 그게 맞을까라는 생각이었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라고 검찰이 그렇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이해를 해버렸다가 사건이 또 터졌는데, 이제 아무도 책임을 안 지잖아요. 누가 책임져? 이미 사건은 터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게 되면 이게 준비된 피해자, 준비된 유족은 없잖아요. 내 입장이면 눈 돌리기예요. 뭐 하는 거지? 왜 저렇게 내보내지? 왜 저렇게 해서 피해자를 또 만들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저는 좀 신경을 좀 썼으면이라는 생각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각을 시킬 때 명확한 이유, 뭐 할 때 명확한 이유, 내보낼 때 명확한 이유에 대한 책임들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소시민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이 너무 많이 묻혀 있어서 여러분한테 이 내용을 같이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